1분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할 건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이들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좀 아침에 루틴이 되어가고 있다? 네, 초코과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사라 작가님 다시 내려가셨구나. 네네. 언제든지 편하게 올라오시거나 시차 있으시니까 주무시는 것도 언제든지 괜찮으시고요. 요게 사실 루틴이 됐다고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예전에 그런 거를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루틴이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 이런 것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얘기해 드리면은 루틴의 반대말이 징크스이더라고요. 그래서 루틴은 내가 계속 이걸 하면 좋아지는 거가 루틴이고 내가 이걸 하면 안 좋아지는 거를 징크스라고 해서 징크스랑 루틴이 반대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초코과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들으시다가 언제든지 마이크 열고 코멘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7시 됐으니까 슬슬 시작할게요. 고사에 오신 희나리님, 두손파파님도 반갑습니다. 일단 이 방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이 방은 카카오 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부업, 사업, 창업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꼭 그거를 전문적으로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같이 대화를 하고 또 같이 뭔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열고 있는 방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다가 질문을 하실 때 혹시 말씀을 못 하실 때도 그렇고 이 내용이 끝난 다음에 혹시 좀 얘기를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뭐 정보나 자료들 공유도 채팅창에서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맨 윗줄에 오른쪽에 세 번째는 확성기 버튼을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음이 하울링되지 않도록 일단 손대기는 꺼놓은 상태인데 DM으로 클럽하우스에 DM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거기로 메시지를 주시면 채팅창을 바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많이들 또 오셔주셨고요.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봉팔님도 반갑습니다. 네, 펄라님이랑 비상님도 오셨고요. 일단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를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그게 아니라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한다라는 거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혹은 아직 듣지 못했지만 관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게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좀 누구나가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하거나 알 수 있도록 좀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원래 알고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고 모르셨던 분들은 이런 거구나. 내가 평소에 느꼈던 게 이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이런 부분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사실 좀 더 구체적인 취지로는 요즘에 제가 이제 전에 메타버스도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독 비즈니스나 아니면 플랫폼 비즈니스나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드렸고 사실 그런 부분들의 점차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이든 아니든 AI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를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말고도 앞으로 얘기할 분야들에서 사실 엑스테크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해요. 어그리테크, 푸드테크, 무슨 테크 해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 뒤에 테크를 붙이고 물론 그게 정말 옳으냐 아니냐는 있지만 테크놀로지를 넣어간다, 도입한다라는 개념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취지 세 번째는 사실 제가 이제 기존에 얘기를 드릴 때 서비스 기획이랑 컨텐츠 기획 이런 거 얘기 드릴 때 서비스 기획은 고객 경험이나 고객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고객 경험을 충분히 아는 거랑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게 제가 프로젝트 관리나 로지컬 싱킹, 디자인 싱킹 얘기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거랑 비즈니스 모델 제가 종종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고객 경험,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이게 사실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요소거든요.
막 엄청 새로운 아무도 모르는 신기술을 적용한다라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험을 좀 바꾸고 프로세스를 바꾸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는 것이 사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기 드린 고객은 어떻게 생각할까? 프로세스는 어떤 걸까?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는 점에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인식이 많이 있는데 테크놀로지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 인터넷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물론 이게 좀 나이나 세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초반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많이 이제 어떤 활동도 하고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활동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삶의 일부가 되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뭐 물론 이 삶을 인터넷에 전부 기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뭐 인터넷에서 뭘 찾아본다라는 개념이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이 된 것처럼 기술이나 테크놀로지라는 개념도 굉장히 종류는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삶 속으로 파고들거나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지라도 내용은 이미 체감을 하고 계실 것이다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넷플릭스도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성공 사례 중 하나인데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넷플릭스 하면은 대충 뭔지 아시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이제 취지로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순서로 얘기를 드릴지도 좀 얘기 드려볼게요. 목차는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는 간단히 취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역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하지만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좀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의미가 그래서 결국 의미하는 게 뭐고 트렌드가 어떻다라는 부분을 좀 전반부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랑 비슷하면서도 또 좀 다른 의미들의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서 살짝 그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요. 후반부에서는 그래서 왜 등장했나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랑 연관이 되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걸 의식하시면 좋아요 라는 부분을 좀 소개드리고 나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사례, 그 다음에 실패한 사례 그리고 그 실패한 경우에는 결국 원인이 뭐였을까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코 정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더 확장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런 경우나 혹은 이런 정의나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졌던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비즈니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도 있으시고 1인 기업도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꼭 음에서뿐만이 아니라 한 요 몇 년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본인의 어떤 컨텐츠나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기술적인 거를 언젠가 도입을 한다라는 의식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꼭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 하는 게 아니어도 소비자로서 이거는 내가 쓰기에 좋은 건가? 혹은 내가 이걸 썼을 때 나한테 오는 메리트가 뭔가라는 고민을 하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기업이나 비즈니스를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뭐 지금까지 얘기 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프로젝트 관리나.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또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연 잘 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들어보시면은 추후에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하시거나 주변에서 겪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여러분의 어떤 가치 평가 기준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얘기 드리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이야기하는지 이건 어려운 주제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취지를 얘기 드렸고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은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혹시 얘기 들으시다가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혹은 나는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줄여서 DT라고도 하고요. DX라고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DT라고 많이 하고요.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DX라고 표현을 해서 그거는 좀 나라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보통은요. 이게 좀 기업마다 정의가 다르긴 한데 보통은 좀 최신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시키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제가 막 너무 어려운 단어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물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거기에 사용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 나라는 존재의 아바타가 활동을 하는데 거래 활동을 하고 근데 그게 디지털 공간이라면 메타버스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거고요.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구독 모델이나 플랫폼 모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넷플릭스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큰 성공 사례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애플이나 스포티파이나 어떤 플랫폼이 되는 곳들은 사실 너무나 잘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요소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걸 잘했다고 일컬어지는 기업들은 보통 구독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했냐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역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갖고 계신 비즈니스나 컨텐츠를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한 90년대에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이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 기업의 뭐 비즈니스를 해결하자보다는 그냥 사회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기술로 뭔가를 바꿔보자 할 때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의미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연결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구독이나 플랫폼도 사실 그 안에도 우리가 이제 구독 비즈니스 아니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수수료 모델이 굉장히 막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판매를 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판매를 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든 아니면 쿠팡이든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다른 곳에 또 돈을 맡기고 예를 들면 환불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돈들을 또 잘 관리해주는 다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 제4자를 통해서 뭐 배송을 잘 이어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카드 환불을 잘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것처럼 사실 플랫폼이나 구독 모델 안에도 굉장히 세세한 돈이 오고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한 가지 모델이라고 해도 계속 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한 80년대 등장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90년대요? 90년대 등장했는데 처음에는 일단은 인프라를 구축하자 해서 인터넷이 막 보급이 되던 시기였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좀 세상을 바꿔보자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렇게까지 인터넷이 확산이 됐으니 전자상 거래, 이커머스라고 이제는 많이 하죠. 그래서 이커머스를 많이 하자라는 게 2000년대 초반부터 좀 진행이 됐을 때 그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3차가 지금인데요. 이제는 막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뭐 IoT,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비즈니스를 혁신시키거나요. 또는 뭐 음악이나 혹은 그림을 하시거나 이야기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걸 요즘에 NFT로 바꾸고 NFT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처럼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꾸는 게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막 기업에서 업무를 하는데 막 프로젝트가 엄청 큰 규모여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NFT에 관심을 갖거나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뭔가 내 삶이 조금 바뀌거나 혹은 내가 하려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비즈니스를 좀 바꾸거나 하는 부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 늘 이제 개념의 부분을 말씀드릴 때 등장을 하는 것들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추상적인 부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도 결국 그럼 무슨 기술, 뭐 어떤 기술로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 라는 부분이 워낙 지금 시대가 또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눈 감았다 뜨면은 또 막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와 있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그렇게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이 어떤 정의를 완전히 막 확실하게 정할 수는 없다 보니 추상적인 개념들도 당연히 생기게 되고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쉬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쉬어가는 페이지는 아니지만 약간 요즘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가 립스틱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은 디지털 립스틱이라고도 하는데 무늬만 혁신한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 드린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따가 얘기 드릴 실패 사례 같은 거에서는 기업들이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야 하고 있어. 그래서 비용을 막 엄청 들이거나 아니면 뭐 비용을 들여서 어쨌든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프린터를 A에서 B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라든지 그런 반전들도 자주 있거든요. 뭐 그게 꼭 나쁘다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어떤 개선하는 포인트들은 있는데 그 이야기한 것만큼 디지털화가 된 게 아닌데 디지털화 했다고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론이 부정적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바뀌었다고 좀 좋아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립스틱 디지털이라고 한다 하는 부분은 그냥 조금 지식, 잡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거를 조금 얘기 드려볼게요.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럼 왜 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성공하거나 실패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지는 의미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추상적인 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기업 경쟁력 혹은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좀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뻔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NFT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시로 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콘텐츠를 NFT에서 팔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비즈니스가 나중에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커머스로 만약에 작용을 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위해서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의미가 있다라고 많이 보고는 있거든요. 어제 얘기 드린 브랜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 어떤 컨텐츠나 비즈니스를 브랜딩하려면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차별화보다는 좀 경쟁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속도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보통 예전 같으면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를 손으로 쓰고 그걸 분석했던 것이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문자도 인식해서 전부 데이터화 해주고요. 그런 거를 또 AI가 알아서 열심히 막 분석해주고 읽어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기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속도라든지 아니면 변화하는 부분에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결국 그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아까 제가 3가지 요소가 있다 했을 때 첫 번째인 고객 경험 혹은 고객 가치를 높인다 하는 게 일단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할 때는 내가 그냥 기술을 뭔가 바꾸는 거야 보다는 결국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이나 혹은
이제 주변에 있는 유저나 고객이 이거는 이렇게 바뀌어서 너무 좋다라는 경험을 느끼게 되면 쟤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막 열심히 디지털화하고 막 기계도 넣고 기술도 넣고 해서 바꿨지만 그게 누구의 마음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때는 그걸 잘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저 정도로 비용을 들여서 저렇게까지 디지털화를 해놓고 아무에게도 좋은 영향이 없었다라는 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 이야기더라도 결국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첫 번째가 고객 경험이고 두 번째가 프로세스, 세 번째가 비즈니스 모델 이런 얘기 드렸는데 두 번째 얘기 드린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경쟁력이나 그다음에 스피드가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좀 프로세스는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너무 길게 설명은 하진 않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예전에는 저는 비즈니스 모델 얘기할 때 살짝 설명드린 것처럼 마진을 그냥 많이 남기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해서 만들거나 혹은 사람들이 만족을 해야 되고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구조가 창출이 되지 않으면 비슷한 수익 구조 계속 나오거든요. 뭐 이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쿠팡이 있는데 쿠팡이 열심히 하고 있죠. 이커머스에서. 근데 거기에서 어떤 뭔가 정말 차별화된 내용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오지 못하면 만약에 쿠팡이랑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이커머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바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아까 얘기 드린 고객 경험이나 프로세스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원래 있던 비즈니스 모델 말고 여기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고 여기서도 수수료를 받아낼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뭔가 비즈니스 자체가 다양화가 되면 이 쿠팡이 살아남겠죠. 그 비슷한 쿠팡을 카피한 기업보다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기술을 도입하고 디지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이 되면 좀 더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력이 세진다 하는 부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구독이나 플랫폼 비즈니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표적인 예시다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개념이 좀 다양하게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예전부터 디지털에 대한 작업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여러 기업에서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해야겠다 하는 것들은 계속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프사를 바꿨거든요. 클럽하우스는 새로 고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 뭐 이것도 일단 소개 차원에서 얘기 드리면은 이 지금 제 프사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로 쓰이는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지만 처음엔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됐는데 이게 지금 프사에 있는 것처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디지타이제이션은 아날로그한 것들에서 약간의 일부분만 그러니까 정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까 하는 게 이제 디지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리제이션이라는 거는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업무 처리 방식이 바뀌는 걸 디지털리제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뭐 진짜 일본 예시가 자주 나오는 게 도장 찍는 업무 있었던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빨라져서 전자서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 자체가 디지털화 되는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바뀌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내가 그럼 일생활에서 쓰는 서비스나 비즈니스들이 어떤 거에 해당하냐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가 결국 이들의 특징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플랫폼이나 구독 얘기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느냐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요한 포인트이고 그게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고객의 경험을 잘 바꾸지 못한 경우에는 좀 실패한 사례 아니냐라고 평가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유사한 개념들이 과거에 있었고 그게 지금은 바뀌어서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포괄하는 의미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 이 이후에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지금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유행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모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개념이 이제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다른 개념이 또 새로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꾸준히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카카오음이나 클럽하우스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오디오 SNS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하면 여기도 지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플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오디오 SNS를 통해서 뭐 나의 컨텐츠를 사람들이 더 재밌게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비즈니스랑 이걸 잘 연결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나만의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든지 그런 게 생기겠죠. 그러면 그게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거거든요. 얘기한 것처럼 고객의 가치, 고객의 경험을 바꾸고 내가 가진 컨텐츠나 내가 가진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생기고 거기에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생겼다 하면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거기 때문에 막 너무 이게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라기보다는 결국 내 삶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왜 하냐 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은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게다가 사실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IoT나 AI처럼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좀 안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막 AI로 된 아이돌들도 요즘에 점차 나오고 AI 모델들도 나오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되게 옛날 방식으로만 하면 아무래도 내가 늦어지고 아까 경쟁력도 물론이지만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한다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면 이제 좀 후반부는 이게 어떤 성공이나 실패 사례가 있고 왜 잘 안 되는지를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사실 한 70% 정도의 기업이 잘 못한다고는 하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기업이 70%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잘 못하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부담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꼭 엄청 막 몇십억, 몇십조 이런 규모의 비즈니스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데도 뭔가 내가 혹은 우리 기업이 혹은 우리 팀이 이런 걸 좀 바꾼다고 해서 진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거나 부담을 느끼고 특히나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게 꼭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큰 기업들도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아서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 그런 투자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했다고 해서 정말 그런 큰 효과를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디지털화 합니다. 혹은 제가 이제 프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여러 가지 바꿨습니다. 할 때 가장 잘 등장하는 우려가 이제 보안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막 개인정보 엄청 유출되거나 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인정보가
괜찮을까 하는 부분들에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이 없어지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다른 투자자한테 저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조금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되게 소극적인 자세가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못하고 투자하시는 입장들에서도 이거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하네 하고 좀 답답해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갭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도 많이 필요하죠.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까 제가 예시를 드린 것처럼 클럽하우스나 카카오음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본다 할 때는 예산이 크게 들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예산이 들 수도 있죠. 내가 내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어딘가에 올려볼 거야 하면. 근데 그런 것처럼 비즈니스나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를 좀 바꿔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뭐 클라우드로 바꾸거나 서버를 통째로 바꿉니다. 뭐 아니면 뭐 기술적인 부분을 전부 새로운 코딩으로 바꿨습니다. 뭐 등등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부 바꾸자니 뭐 좀 돈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는데 이걸 언제 바꾸나 하다 보니까 되게 야금야금 조금씩 바꾸게 됐고요. 그러는 사이에 고객이나 소비자들은 생각이 더 앞서가는 거죠. 바뀔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이걸 아날로그하게 하네 하면 점점 또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아무래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각만큼은. 이게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어떤 추세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를 아까 얘기 드리긴 했는데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좀 세부적인 정의는 기업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거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어하니까 컨설팅 회사나 컨설팅 펌들이 들어가서 이걸 많이 바꿔주는데 그 과정에서도 정의는 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기업들의 정의는 제가 이따가 채팅방 통해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읽으면 여러분들도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일단 그 정의는 좀 기업마다 다르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역사적으로 한 90년대부터 3단계 정도 인프라하고 비즈니스 바꾸고 전반적인 내용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투자자분들도 좀 관대해진 것 같고요. 소비자분들도 조금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바뀌는구나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뭐 만약에요. 예전에는 이 현금을 입금해서 결제를 하는 과정이 지금은 카드로 바뀌고 카드보다 이제 어플 속에 인증서로 이렇게 다 바뀌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편하게 느끼시지만 그게 예전에 막 한 20-30년 전에 그걸 갑자기 바꿨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셨을 수 있잖아요. 그런 타이밍이 있죠. 예전에 제가 조선시대에 스마트폰이 떨어진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흐름도 좀 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기업이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 바꾼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돈이나 자본도 필요하고 투자를 받기까지도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멀리 예측해도 안 되고 너무 지금 당장의 걸 바꾸려고 해도 그런 타이밍이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점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혹은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걸 점점 사람들이 정의를 해가고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프사를 한 번 더 바꾼 내용이거든요. 클럽하우스는 새로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음은 바로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그 내놓는 곳마다 살짝 해석이 다르거나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는 지금 디지털 비저너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 마스터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의 결론은 뭐 꼭 디지털을 다 알아야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 디지털을 잘 모르고 그냥 기업이 잘 가다 보면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좀 보수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날로그하게 유지가 되는 비즈니스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혹은 디지털화를 되게 잘 하지만 어떤 기업의 리더십이 막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하면 왼쪽 위에 있는 패셔니스타인데 이게 좀 요즘 얘기로 보면 인플루언서의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기술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다만 근데 그걸 기업을 리드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라는 어떤 그게 이제 요즘은 직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나 혹은 영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디지털을 도입을 해 가니까 그런 걸 좀 패셔니스타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디지털도 잘 알고 기업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디지털 비저너리 혹은 디지털 마스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요구되는 어떤 기업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근데 꼭 기업만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들도 내가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직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프로젝트를 갖거나 뭐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치킨집을 창업을 하거나 할 때도 기존의 치킨집도 다 있겠지만 디지털화돼서 막 주문도 너무 주문하기도 너무 빠르고 편하고 막 경험 자체가 너무 좋으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쪽으로 좀 더 몰리겠죠. 아, 저쪽 치킨집에 하면 맛도 있는데 게다가 이렇게까지 프로세스가 좋을 줄이라고 감탄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게 지금 프사에 있는 오른쪽 위에 디지털 마스터 혹은 디지털 비저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필요로 하고 소비자들도 요구를 한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카카오 오면서 그 이모티콘을 써주시는 거 보니까 많이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막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이 좀 그런 어려운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뜻 눈에 안 들어왔을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이 사실 클럽하우스나 카카오음에 계신 걸로도 저는 되게 얼리 어댑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갖고 리더십을 갖고 본인의 프로젝트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컨텐츠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좀 어느 정도 필요한 요소는 얘기 드렸으니까 좀 사례를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성공한 사례랑 그다음에 실패한 사례를 좀 얘기 드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거나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좀 대화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코과자님도 이모티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성공 사례는 사실 되게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여유가 있으시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 사례 하면 막 한 기본적으로 20-30가지 정도는 여러 블로그들에서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이제 가장 공감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는 건데 일단은 요즘에 와 저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잘했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곳이 도미노 피자예요. 코로나 즈음을 기점으로 도미노 피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게 잘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떴고요. 근데 그 기사가 뜬 거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도미노 피자가 뭔가를 바꾼 건 아니고 한 2018년 정도부터 우리 좀 바꿔야겠다 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개선을 많이 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코로나 즈음에 이제 주문 많이 이제 집에서 배달을 시키면서 주문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해서 그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도미노 피자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2000년대 한 중반까지는 도미노는 저가의 맛없는 피자로 인식이 됐다고 해요. 저는 사실 그냥 먹는 건 다 좋아해서 제가 막 도미노 피자와 다른 피자들의 맛을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그 소비자 인식 조사나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 꼴찌를 굉장히 자주 했다고요. 특히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도미노 피자가 앙케이트를 했는데 좀 일단은 꼴찌를 했고 피자에서 꼴찌를 했고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특히 불편하셨나요? 라고 했더니 마분지 씹는 맛이 난다. 냉동 피자가 훨씬 낫다라는 게 실제 코멘트로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안타깝죠. 맛있게 드신 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미노에서는 이제 점점 자꾸 꼴찌를 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위기의식을 이제 2008년부터 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어떻게 할까 하는 점에서 그런 손님들, 고객들의 피드백, 마분지 씹는 맛이야 막 이런 것들을 막 사무실 벽에다가 열심히 붙여놨다고 해요. 온라인에도 여기저기 이제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이런 우리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소스라든지 반죽이라든지 조리법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리법만 바꿨으면 당연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예시가 안 됐겠죠. 근데 도미노 피자에서 그런
이런 맛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조리법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차츰 제가 아까 2000년대부터는 이커머스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2차 단계였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2000년, 2010년 요 사이에 이커머스가 굉장히 활발해지다 보니까 도미노는 거기서 알아챈 거예요. 아, 점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챘고 당연히 이제 그건 도미노만 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배달 업체들도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2000년, 2010년 사이에 그런 커머스나 아니면 음식 배달 관련된 서비스나 스타트업들이 점차 많이 생겼어요. 그때가 좀 갑자기 좀 많이 생겼었고 지금은 좀 걸러지고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도미노는 이거 음식 배달을 진짜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여기서 도미노가 좀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거는 새로운 기술을 무조건 넣자보다는 어디에서 고객이 짜증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는 참 상상하기가 저도 어렵지만 그 피자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2000년에서 2010년 그 사이에는 물론 웹사이트 주문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매장 방문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25단계를 거쳐야 됐대요. 주문을 하기까지. 로그인을 하고 그다음에 토핑을 일일이 선택하고 주소 입력을 하고 결제를 하고 뭐 우리도 이제 결제할 때 확인 버튼 이런 거 누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25단계였다고 해요. 짜증날 만하죠. 그 피자를 내가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25단계나 클릭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손님들이 맛도 없는데 결제도 25단계 이러고 이제 이탈을 한다는 거를 그제서야 좀 알아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미노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일단은 손님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주문의 간편화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제대로 실현하는 문구는 피자를 파는 이커머스 회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좀 바꿨어요. 전략을 바꿨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미노 피자는 피자 회사다였는데 그거를 이커머스 회사가 되겠다라고 아예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전략 자체를 바꾸면서 제가 얘기 드렸던 25단계를 5단계로 줄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앱을 열고 5단계만 누르면 10초 사이에 어느 정도 그 과정이 이루어져서 주문이 되고 그 외에도 뭐 트위터나 슬랙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여러 서비스에서 몇 번만 터치하면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바꿨다고 해요. 음성으로도. 근데 이게 좀 미국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도미노 피자가 그렇게 혁신적으로 바뀌었나 하는 거는 살짝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그렇게 바꿨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2010년에서 2017년에 점점 얘가 올랐어요. 주가가 2000%, 20배나 올랐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도미노 피자가 점점 주가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는 피자헛을 제치고 세계 매출 1위 피자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도미노 피자의 매출의 전 세계에서 60% 이상은 매장이 아니라 디지털 채널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이제 자신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자만 팔았지만 이제 이커머스 회사니까 드론,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을 통한 배송 실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배달의 민족에서 막 그런 로봇 배송은 좀 실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말고도 이제 배달이나 배송 관련된 서비스들은 드론을 통한 배송도 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의 법적 규제는 있지만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미노 피자는 피자 회사에서 이런 쪽으로 아예 방향을 틀고 나니까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미노 피자가 굉장히 성공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고 넷플릭스도 조금 도미노 피자보다는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넷플릭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사례라고 많이 해요. 근데 얘는 이제 아까 도미노 피자랑은 좀 다른 게 좀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리고 조직을 바꿨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원래 넷플릭스는 이제 비디오 채널 이런 거를 팔다가 이제 갑자기 구독으로 바꾸면서 시스템을 좀 바꿨어요. 클라우드 컴퓨팅에다가 서비스도 전부 넣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데이터 센터가 아닌 클라우드로 옮긴다 하는 부분을 2009년에서 2015년 굉장히 최근까지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더 영화나 이런 걸 편하게 그리고 쉽게 볼 수 있고 끊기거나 하지 않는 부분들이 점차 개선이 된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냥 그랬구나 할 수 있는데 조금 독특한 부분은 조직을 아예 다 바꿨어요. 원래는 그 팀이 있었는데 근데 그 팀을 그대로 하면 이대로는 개발을
빠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바꾸기 어렵겠다 해서 아예 팀 자체를 많이 바꿨고요. 의사결정을 하기 쉽도록 바꿨고, 그게 이제 그 최근에 요 방에서도 소개드렸던 그 넷플릭스의 조직에 대한 규칙 없음의 책으로도 많이 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일단 실패 사례를 위해서 얘는 조금 생략은 하지만, 일단 넷플릭스가 단순히 시스템이나 구조 바꾼 거 외에도 팀을 어떻게 짜는지도 바꿔서 굉장히 성공을 했다 하는 사례가 많은 기업들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도 성공 사례이긴 한데, 일단 요거는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 조금 패스를 하고 실패 사례로 가볼게요. 요런 좀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시 그 채팅창을 통해서나 아니면 브런치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도미노 피자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도미노 피자가 아니더라도 결제가 빨라지는 것에서 편해지는 거를 분명히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 같고, 그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하는 게 성공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성공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것만 해도 막 몇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실패 사례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게 GE라는 회사의 사례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여론이 분분한 게, 제가 지금부터 어떤 얘기인지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네는 실패한 거야 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얘네는 지금 고전하고 있을 뿐 언젠가 성공할 거야 라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여론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기업이 완전히 파산하거나 망하지 않고서야 그런 또 실패한 내용들을 가지고 잘 성공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실패 사례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온다 하는 게 GE이고요. 이제 GE는 원래는 이제 에디슨의 전기 조명 회사에서 출발했어요. 1800년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892년. 지금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회사인데 여러 가지 특허도 많이 있고요. 노벨상도 뭐 여러 번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EO 중에 한번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7가지 습관인가 뭐 이런 습관이나 그 다음에 수첩 쓰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책도 많이 보고 어떤 귀감이 되는 그런 케이스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유명하신 케이스죠. 근데 이제 얘네는 어떤 걸 했냐면은, 우리도 기술 다 넣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전부 넣어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장비도 만들고 공장도 개선하고 다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지금 이 어조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듣고 좀 느끼시겠지만, 그냥 다 때려 박으려고 했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일단은 지휘가 잘못한 거는. 사실은 제가 막 프로젝트 관리할 때 요즘에 애자일한 기법을 이용한다, 나중에 애자일은 따로 설명드리겠다 했는데, 그게 얘기 드린 포인트는 사실 이런 기술들을 도입할 때 돈도 많이 들고, 넷플릭스가 팀을 바꾼 것처럼 사실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람 10명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 변화를 주지 않고 자, 새로운 기술만 넣어 이러면은 그 10분이 막 잔업해야 되고 되게 짜증나겠죠? 잘 진행도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기술을 도입하려면 팀도 좀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그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새로운 기술 다 넣어서 이만한 엄청 좋은 시스템 만들 거라고 발표를 막 했어요. 그게 한 2016년 요때였는데, 막 워낙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GE라는 기업이 막 다 바꾸는 엄청 새로운 신세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하니까 당연히 이제 기사들은 와, GE가 또 세상을 바꿉니다 이러고 막 한 거죠. 그리고 이제 GE도 세상을 예측하는 건 잘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디지털화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꿀 거다라는 예측까지는 잘 했는데, 문제는 그 예측을 하고 나서 실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답답하게 군 거죠.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좀 답답하게 그거를 한 번에 다 때려박을 생각을 했으니, 당연히 직원들 입장에서도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해를 잘 못했고, 기업이라는 차원에서도 돈이 점점 부족해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제가 애자일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애자일식으로 사실 조금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A 기술 넣어보고 B 기술 넣어보고 또 C 기술 넣어보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따만한 엄청 대단한 시스템 만들 거니까 계획을 세워봐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사장님은
그 성과는 어디 갔냐? 약간 우리나라의 상명하복 느낌으로 그래서 성과는 어디 갔냐? 라고 좀 성과에 집착했다고 해요. 상명하복은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제 느낌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랑 사장님이랑 요 갭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은 계속 만들라고 하고 뭐 우리 이따만한 거 대단한 거 만드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언론에 어필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직원들은 그래서 결국 사장님이 얘기한 게 뭘까? 이러면서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만들려고 한 시스템의 이름이 프레딕스라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설명을 안 하니까 직원들이 프리딕트? 막 이러면서 발음도 제대로 잘 못했다고 해요. 이게 언론에 이렇게 알려질 정도면은 굉장히 심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너무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모르겠어서 결국에는 진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검수를 받는 게 아니라 PPT에 애니메이션 기능을 막 넣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사실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 게 아닌데 그냥 뭔가 PPT로 막 애니메이션 움직이고 하니까 뭔가 되나 보다. 사장님이 얘기한 게 되나 보네 하고 이제 안에서도 밖에서도 서로 오해를 막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진행이 안 되죠. 개발은 진행이 안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업이어도 외부에서 투자가 들어오는데 투자를 한 기업들도 이거 비용이 뭐 엄청 많이 든다고 했는데 보이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점점 주주들도 이해를 못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프로젝트의 지위가 50억 달러, 6조 원을 일단 2016년에만 쏟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을 하는 동안 몇십조 원이 됐겠죠. 근데 그래서 심지어는 뭐 외부에서 사람들이 돈으로 프로젝트를 파묻어 버릴 기세라고까지 했대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실패 사례라고는 해도 기업이 당연히 시행착오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라는 기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도 너무 높아져서 이런 갭들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따가운 비난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이게 실패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아직 지라는 기업이 망하진 않았으니까 계속 열심히 하면 이걸 가지고 성공 사례로 바꿀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실패 사례로 언급이 많이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에 어느 정도 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 하는 것도 얘기 드렸고 실패 사례도 지금 좀 약간 간단히지만 얘기 드렸는데 결국 어떤 예산이나 계획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너무 계획에만 구체적이지 않게 추상적으로 넣다 보니까 실패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패 원인 중에 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지만 자주 나오는 게 대기업을 따라 하려고 하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실패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사실 되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스타트업들이 가진 좋은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카피캣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정말 하는 입장에서 잘 흡수를 하면 분명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약간 배제를 하고 대기업의 사례 위주로 가려다 보면은 그게 실패하는 것 같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도미노 피자, 넷플릭스, 그다음에 GE, 그다음에 아까 살짝 얘기한 월마트 여기 다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대기업 사례들만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면 대기업이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로 성공을 했다 한들 규모나 상황이 다른데 그걸 너무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갭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넷플릭스가 잘했다 하는 경우의 반대 경우처럼 팀을 하고자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계획이나 전략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프로젝트만 막 추진하고 강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실패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 할 때 사람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요 후반부에 바꾼 프사처럼 디지털을 아는 사람, 그다음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디지털과 리더십을 양쪽 다 갖춘 사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팀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디지털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며칠 전에 이제 팀
팀이나 티밍, 그 다음에 팀워크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누가 어떤 자리에 어떤 식으로 필요한지를 적재적소에 두는 게 중요한 거고, 디지털을 모른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런 팀이나 프로젝트나 기업이나 이런 것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걸 잘 지켜보는 게 투자자나 소비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 얘기한 내용을 좀 간단히 랩업을 드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코멘트나 혹은 또 좀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 짚은 것처럼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일상 속에 마치 인터넷이 점차 스며든 것과 비슷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을 아까 얘기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고객 경험을 창출을 하는 것이랑,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아무리 프로세스를 바꾸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적이어도 결국 고객의 입장에서 그걸 공감하지 못하면 실패 사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는 얘기를 초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도입부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의를 얘기 드릴 때는 디지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한 3차 정도 변화를 겪었다고 일컬어지는 걸 얘기 드렸어요. 처음에 90년대에는 일단 사회적으로 디지털을 넣자.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이커머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는 개념으로 많이 확산이 됐고, 지금은 3차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IoT나 AI 같은 기술들을 잘 기업의 비즈니스나 프로세스 혹은 내가 가진 컨텐츠와 접목시키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는 해석으로 지금 변화를 했다 하는 거랑, 근데 다만 무늬만 디지털로 하는 곳들이 있어서 거기는 립스틱 디지털 또는 디지털 립스틱이라고 사람들이 부른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서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결국 가지는 의미랑 역사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 가지는 의미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고객 경험이나 프로세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결국 경쟁력을 높이는 거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어제 얘기 들었던 브랜드 전략은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것이 큰 목적이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경쟁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기술의 도입이나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것에서 많이 초점을 둔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만 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아까 물론 이 90년대부터의 변화 과정도 있지만 디지탈리제이션,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식으로 변화가 있었던 걸 제가 아까 프사를 바꿔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도 이따가 채팅창으로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 정보가 디지털화 되기만 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까지 바꾸는가에 의해서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정의에 점차 정착을 하게 됐지만, 이후에 당연히 혹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런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개념이 또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성공 사례랑 실패 사례를 좀 얘기 드렸는데요. 성공 사례는 너무 많지만 조금 픽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미노 피자가 주문 과정을 25단계에서 5단계로 바꾸거나, 그다음에 지금은 뭐 드론이나 로봇을 통한 배송까지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것도 있지만 팀 구조를 전체적으로 고쳤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은 평가를 받았고 또 책으로도 나왔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패 사례에서는 그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G의 사례가 가장 유명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제 아까도 다시 한번 짚었지만 G가 이렇게 고전하다가 잘 되면 분명히 이건 성공 사례라고 보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고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그런 큰 비용을 넣었지만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구동되지 않거나 그 직원과 사장님 사이에 갭이 있는 부분들을 실패 사례로 많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런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의 어떤 실패 원인과 연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이나 어떤 사람을 그러면 팀으로서 잘 고려를 해야 되나, 혹은 어떤 역량을 추후에 고민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은 지금 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 디지털은 높은데 만약에
리더십이 꼭 있는 건 아니다 하면은 패셔니스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인플루언서랑 비슷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리더십은 있지만 디지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보수적인 어떤 관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푸세로 하고 있는 것의 오른쪽 밑 부분이고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은 결국 디지털도 잘 알고 리더십도 있고 기업을 잘 운영을 하게 되면 디지털 비저너리 또는 디지털 마스터라고 불린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반대 관점, 그러니까 반대 측면, 반면 교사는 아니지만 반대 측면이 결국 팀을 어떻게 이루는지 혹은 예산이나 예측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짜는지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3가지 요소로 얘기 드린 고객의 경험이나 프로세스의 개선이나 비즈니스 모델 개선하는 부분들이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성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간단히 소개 다시 한번 취지 포함해서 얘기 드리고 스피커로 올라와 계신 분들의 코멘트도 좀 들어보고 할게요. 일단은 이 방은요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채팅창을 통해서도 정보나 자료를 다양하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채팅창은 카카오음은 맨 위에 확성기 표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클럽하우스는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바로 링크를 안내 드리겠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게 좀 아직 그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어서 카카오음에서는 대화를 하고 클럽하우스에서는 제가 지금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 스타트업, 부업, 상업, 창업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콘텐츠를 제작하시거나 혹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좀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주제를 얘기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좀 내용을 바꾸거나 가감하거나 일정을 수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간단히 방 소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솔님이 넷플릭스는 DVD 대여 비즈니스 스트리밍으로 바꾼 케이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성공 케이스의 가장 초창기에 어떤 넷플릭스가 처음에 유명해지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포인트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점차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그런 조직을 잘 바꾼 사례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솔님도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해서 또 솔님을 포함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채팅창에도 계시니까요.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넷플릭스는 지금 솔님이 말씀 주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거랑 제가 얘기 드렸던 그 후에 시스템의 구조를 또 바꾸고 조직의 팀 구조를 바꾼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은 좀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원래 넷플릭스가 이 패밀리 요금제로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IP 기준으로 여럿이서 안 보게 바꾼다고 최근에 뉴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친구들이랑 넷플릭스를 사용하시는 분 계시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스피커분들 하고 좀 대화를 나눠볼게요. 일단 원영님 계세요? 혹시 어떠셨는지 코멘트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조금 말씀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초코과자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처음 여기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내용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너무 뜻깊었어요. 너무 놀랍고 그리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 자체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세계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것인데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초코과자님도 여러 가지 좀 공감 포인트에서 많이 이모티콘을 날려주셔서 이런 부분이 공감이 가시는구나 하고 저도 되게 알기 쉬웠어요. 감사합니다. 사라 작가님 혹시 자리 계신가요? 네. 네. 저 사실 지금 프랑스가 새벽 1시가 넘었거든요. 네. 레몬님 방에 들어와서 듣다가 그냥 스르르 잠이 오면 그냥 자야겠다 했는데 너무 그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흥미진진해서 제가 끝까지 굉장히
경청했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그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성공 사례를 들을 때는 저도 덩달아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고, G2처럼 이렇게 실패 사례를 들으니까 굉장히 또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러니까 G2 같은 경우는 그 사장님이 처음 가졌던 어떤 컨셉이나 그 이대, 불어로는 이대인데 뭐라고 해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디어. 네, 사장님이 처음 가졌던 어떤 컨셉이나 이대가 그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실제 그 실행팀에 제대로 딜리버리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레모님이 실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좀 비춰봤을 때 고객이나 유저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이렇게 그 사 내에서, 그 팀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딜리버리가 안 됐을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그 사장이 생각하는 걸 사원이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팀 내에서도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바로 옆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게 딜리버리가 잘 되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되면 기업 같은 경우는 사활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이 문제가 G2 같은 경우는 리더십 문제인지 아니면 소통 부재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로 진짜 협력이 잘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좀 궁금해서 레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네. 네. 일단 사라 작가님 너무너무 코멘트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성공 사례랑 실패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G2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실패 사례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리더의 의식이나 방향성이나 그다음에 보통 MVV라고 해서 미션, 밸류, 비전을 잘 전달하느냐가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의구심이나 혹은 사람들이 저 괜찮은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소통 부재나 팀원들의 역량에서 어떤 좀 문제가 있었나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나 확률이 조금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그 리더십이 아무리 좋고 리더의 역량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어도 사라 작가님이 지금 짚으신 것처럼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갖고 있는 비전을 잘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어제 브랜드 전략이랑 컨텐츠 전략 얘기할 때 사라 작가님도 같이 계셨는데, 그런 컨셉이나 우리 비즈니스가 갖고자 하는 브랜드는 이런 거고 그 컨셉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잘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외부적으로 브랜드의 컨셉을 얘기하려고 해서 거기서 좀 그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는 이런 거고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 거고 이걸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건데 실현 가능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을 얼마만큼 또 직원이나 팀들이랑 잘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고, 만약에 혹시 G2의 그 조직적인 구조가 지금 조금 만약에 보수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이런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맞춰서 조금 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 작가님이 말씀 주신 어떻게 보면 포인트들이 다 복합적으로 결국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은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나님 혹시 자리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혹시 들으시고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떠실까요? 네, 유사라 작가님께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네네. 네, 유사라 작가님, 인플루언서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일단 혹시 조금 지금 내용이랑 관련이 조금 적은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방을 통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네네. 일단은 근데 지금 제가 원래 이 방을 8시에 끝내야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제가 마음이 급해진 부분이 있어서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와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감귤님 지금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코멘트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솔님 혹시 계신가요? 네, 솔님이 잠깐 자리 비우셨나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솔님이 잠깐 자리 비우셨나봐요. 네, 안녕하세요. 팬의 감정을 우롱하는 행위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감정을 우롱하는 행위는 제가 참을 수가 지금 없습니다.
내용이 잠시만요. 잠깐 솔님 블루투스여서 조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내용이 조금 얘기랑 달라서 얘기랑 좀 주제가 벗어나서요. 다른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일단은 사라님이랑 유나님을 일단 급히 리스너를 변경드렸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일단 요걸 시간 내에 좀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솔님 혹시 말씀 마저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네. 가능하실까요? 네네. 지금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들리세요? 네. 네. 저는 이제 이쪽 그 분야에 저는 좀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이제 IT 이제 디파트먼트이죠. 회사에 네. 있는 IT 디파트먼트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디지털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한 발짝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하면 그 이제 IT 그 디파트먼트들이 더 이상 이제 돈을 쓰는 그런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라 돈을 버는 오르가니제이션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회사들이 결국에는 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사서 그냥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디벨롭하고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챌린지들이 이제 회사들이 갖게 될 것 같거든요. 조만간.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자기 회사에만의 되게 유니크한 그런 익스피리언스, 도미노를 봐도 그렇고요. 넷플릭스를 봐도 그렇고 그냥 소프트웨어만 사가지고 그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다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단계고요. 결국에는 모든 회사들이 그게 소프트웨어 회사가 IT 회사이든지 아니든지 모두 다 소프트웨어를 언젠가는 빌드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솔님이 말씀 주신 포인트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통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지금 솔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기술을 넣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에는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소프트웨어들 자체도 크게 발전을 하는데 내 거 혹은 내가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하고 어떤 식으로 디벨롭 하는지가 없으면은 굉장히 기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평가를 할 때도 조금 저게 과연 현실이나 현 시대에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지금 솔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구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혹은 나의 컨텐츠나 나의 비즈니스를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써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해결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클럽하우스에서 원석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보통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어떤 마일스톤을 잡거나 이걸 외부에서 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조금 더 깊은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어떤 마일스톤을 잡냐 하는 부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존에 이 시기쯤에 전체적인 스케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라는 마일스톤이랑은 별개로 이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 전체의 계획이 맞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솔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계획이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내용들이 정말 비즈니스 모델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워낙 시시각각 트렌드나 내용이나 혹은 고객이 원하는 가치나 경험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고객 가치, 프로세스 개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마일스톤을 따로 잡아보는 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고 일단은 언뜻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외부에서 알려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아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투자를 하거나
투자자나 이런 평가에 연관되신 분들이라면 혹은 외부에 있는 어드바이저리라든지 이걸 같이 도와주는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같이 의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외부라기보다는 좀 관계자분들이랑 공유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요 잘하고 있냐 못하고 하는 내용이 외부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조금 그 부분에서 이슈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솔님. 네. 네. 지금 마이크 켜주셨는데, 네. 네.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그 KPI, 그러니까 그 매트릭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매트릭에,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디퍼런트 그 마일스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아는 것, 이해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미노 같은 경우는 피자를 오더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매트릭이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많은 오더들이 디지털 채널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개개인이 일하는 입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한 매트릭을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저는 이제 약간 지휘의 케이스를 들을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거는 KPI가 되게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솔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에 워낙 이런 목표 달성 관리에 대한 부분도 기존의 KPI를 어떻게 또 관리할까 해서 구글의 OKR도 그렇고 기존의 MBO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목표에 대한 관리를 하는 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솔님이 말씀 주신 포인트이면서도 또 원성님이 질문 주신 부분이랑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프로젝트로서의 마일스톤 뿐만이 아니라 지휘의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결국은 구체적으로 뭘 언제까지 어떻게 달성을 해야 그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킬 수가 있나, 그리고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나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것 같고, 큰 프로젝트나 큰 시스템일수록 더 그런 부분이 책임과 함께 요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솔님이 말씀 주신 포인트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업무에서 활용하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또 요게 시간 안에 담지 못하는 부분이나 오늘 제가 푸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또 요 채팅창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공유를 드리거나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8시쯤에는 클럽하우스도 카카오도 뉴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뉴스도 보면서 이런 뉴스를 아까 이야기랑 접목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이런 건가? 내가 세상에 나중에 컨텐츠를 내놓는다면 이런 걸까?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또 시간이 살짝 오버하긴 했지만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채팅창에서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스피커로 올라와 주신 분들도 물론이고 리스너분들이나 그다음에 채팅창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모티콘을 통해서 또 공감을 표현해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못 들으신 부분이 있어서 앞에 내용이 궁금하다 하면 제가 그런 내용은 또 최대한 브런치에서 많이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채팅창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 평일 아침 7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또 오늘 아침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점심,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금요일이니까 또 일 효율적으로 빠르게 끝내시고 재밌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좀 시차가 있으신 분들은 계시지만 네, 그러면은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방은 이렇게 해서 닫을게요. 감사합니다. 3, 2, 1